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랄라의 사연 드라마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손에 들린 오늘의 사연은 여자들의 고민거리 1위인 다이어트와 관련된 반전 사이다 이야기입니다. 사연자님의 몸고생과 마음고생을 헤아려 주시며 재미있게 들어주시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주 평범한 집안에서 성장한 전 무탈하게 대학을 나오고 괜찮은 회사에 들어가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20대이고 좀 예뻐서 따르는 남자가 좀 있었는데 하나같이 얼간이 같고 한번 어떻게 해볼 속셈인 게 다 보여서 거절했답니다. 그래서 솔로인 시기가 길어졌고 일을 보다 못한 친한 친구가 남자를 소개해주겠다며 절 불렀어요. 신영아, 오늘 나오는 남자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아는 오빠 중에 제일 멋있고 집안도 빵빵해. 그렇게 괜찮으면 경희 네가 만나지. 왜 날 소개해줘? 나 알잖아, 연상 싫어하는 거. 난 파릇파릇한 연하가 좋아. 어쨌든 네 사진 보고 마음에 든다고 졸라댔던 오빠니까 잘해봐. 직접 봐야 알겠지만 난 성격이 제일 중요해. 한번 어떻게 해볼 속셈인 놈들이 워낙 많아야지. 이 오빤 그런 사람 아니거든. 저기 온다. 비니 오빠! 친구가 손짓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더니 키 크고 멋있는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며 치아를 모두 드러내며 미소를 짓고 인사하는데 듣던 것보다 훨씬 괜찮은 남자로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신영씨. 허빈입니다. 다들 원빈, 현빈 따라하냐고 놀리는데 본명이 허빈이에요. 아, 이름이 참 멋지시네요. 얼른 앉으세요. 신혁씨는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예쁘신데요? 제가 경희한테 소개팅해달라고 조르길 잘한 것 같아요. 전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소개팅남과 대화를 나누고 식사도 했습니다. 친구 경희는 소개팅한 저희 두 사람이 마음에 들어하는 걸 눈치채고 말도 없이 사라졌답니다. 그래서 저와 오빠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다음 만남을 약속했어요. 그는 처음 본 저에게 남자친구가 되고 싶다고 고백했는데 생각해보겠다고 한번 튕겼답니다. 그렇게 그 후 몇 번 더 만남을 가진 후 저와 비니 오빤 사귀는 연인 사이가 되었고 빠른 속도로 사랑을 키워나갔어요. 그는 다른 남자들처럼 하룻밤 보내보려는 수작을 걸지 않고 제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준다고 했죠. 그 말에 오빠를 더 좋아하게 되었고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전 그에게 수습기간처럼 3개월 동안 스킨십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아주 잘 참아주더군요. 하지만 이후 마음을 열게 되며 얼마나 뜨겁게 많은 밤을 보냈는지 몰라요. 오빠, 이런 늑대인 줄 몰랐네? 진짜 무서운 늑대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참은지 모르지? 네가 마음을 열어줄 때까지 허벅지를 꼬집어가면서 참았다고. 이제부턴 매일매일 늑대로 돌변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자, 그럼 늑대로 다시 변신한다. 아우! 몰라. 낮에는 새콤달콤하게, 밤에는 화끈하게 사랑하며 꽤 오랜 시간을 연애했답니다. 해가 2번 바뀌고 제 나이 30이 되자 오빠는 그만 사귀자고 통보하더군요. 신영아, 우리 이제 그만 사귀자. 이젠 그만 사귈 때가 된 것 같아. 우리 결혼하자. 그래, 결혼하자. 아니, 이렇게 쉽게 대답을 한다고? 왜 안 튕겨? 나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게 소원이야. 아이도 낳고 남들처럼 알콩달콩 예쁘게 살고 싶어. 그리고 남편은 예전부터 오빠가 되길 바랬었어. 역시 우리는 천생연분인가 보다. 나도 빨리 아이 낳고 단란하게 살고 싶었는데. 그럼 올해 가기 전에 결혼식 올리자. 그렇게 결혼 약속을 한 저희는 부모님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저와 오빠가 예쁘게 사귀어온 걸 잘 알고 계셔서 단번에 승낙을 해주셨고 오빠 어머님도 평소에 절 예뻐해 주시고 있었기 때문에 기쁘게 허락을 해주셨네요. 이에 바로 결혼 준비를 하고 그해 예약이 빈 예식장을 찾아 연말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많은 하객들에게 축하를 받으며 아름답고 성대하게 말이죠.
부부가 된 저희 두 사람은 빨리 아이를 가지기로 해서 매일 최선을 다해 노력했어요. 성별 가리지 않고 낳아서 시끌벅적하게 살기로 했죠. 그런 노력 덕에 결혼 2개월 차에 임신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이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며 저를 업고 동네 몇 바퀴를 돌았어요. 몇 주 뒤 아이 성별이 딸이라는 걸 알았을 땐 대한민국 최고의 딸바보가 되겠다는 말까지 하며 좋아했죠. 가족들과 친구들, 지인들까지 모두 진심으로 축하를 건네주었는데 단 한 사람만이 딸을 임신한 걸 아쉬워했습니다. 그 사람은 절 아주 예뻐해 주시던 시어머니셨어요. 딸이라고? 아쉽네. 아들이면 더 좋았을 텐데. 어머님,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때요? 새로운 존재가 우리 곁에 오는 것만으로도 축복 아니에요? 그래도 난 손녀보다 손자가 좋아. 내가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우리 허씨 집안 대가 끊기는 게 마음에 걸린다. 뭐 하나만 낳을 건 아니니까 둘째를 아들로 가지면 되겠지? 아, 둘째를 가지라는 말씀이시죠? 그래. 왜? 설마 하나만 낳고 끝내려는 거였니? 사실 아이 하나만 낳고 키우는 것만으로도 힘든 세상이어서 남편에게는 둘째를 갖지 않겠다고 말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기분을 좋게 해드리려고 둘러대듯이 대답했네요. 아니에요. 둘째 낳아야죠. 그때는 꼭 아들로 낳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손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낳아야 된다. 그동안 좋게만 보이던 시어머니에게서 낯선 느낌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여하튼 전 태교를 열심히 건강하게 잘해서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왔고 다른 부위에도 제법 많은 살들이 붙었답니다. 거울을 본 제 모습 중 가장 뚱뚱하게 보여서 남편에게 걱정의 말을 꺼냈죠. 나 진짜 뚱뚱하다. 너무 못나 보여. 그치? 무슨 소리야. 내 눈은 예쁘기만 한데. 그리고 지금 당신이 찐 살은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 찐 살이잖아. 곧 엄마가 되는데 이 정도 과정은 감수해야지. 그렇긴 한데 계속 이 상태로 유지되고 살이 안 빠질까 봐 걱정이야. 당신이 나 창피하다고 피할 것 같단 말이야. 걱정도 팔자다. 난 당신이 100kg 넘는 육중한 몸이 되어도 똑같이 사랑할 거야. 겉모습은 껍데기일 뿐 진짜 아름다움은 내면에 있는 거니까. 지금 한 말 꼭 기억해. 나중에 딴소리 했다간 가만 안 둘 줄 알아?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럴 일 없으니까 근심 좀 버리세요. 그이는 만삭으로 살에 묻힌 절 똑같이 사랑해주며 영원할 것 같은 달콤한 말을 계속 해주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얼마 뒤 세상에서 가장 예쁜 딸아이를 출산했어요. 출산의 고통이 따르긴 했지만 제 품에 딸을 안았을 땐 그 어떤 순간보다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남편과 친정 부모님은 저와 딸을 옆을 지켜주었는데 시어머니는 손녀를 별로 달갑지 않게 보셨답니다. 제 딸을 안아주기는커녕 저에게 둘째 언제 가질 거냐고 묻고 아들 낳는 비법을 배워왔다며 말도 안 되는 미신 이야기를 주저리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장 손녀를 예뻐해 주시지 않아 서운하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라 믿었어요. 그리고 산후조리원으로 옮긴 전 예상치 못한 몸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임신 때도 하지 않은 폭식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먹어도 허기가 가시지 않아서 입에 항상 먹을 게 달려 있었습니다. 폭식은 산후조리원을 퇴실하고 집에 와서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친정엄마와 먼저 아기를 낳은 친구들에게 물어봤더니 아기 젖을 줘야 해서 몸이 자연스레 반응하는 거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먹는 만큼 살이 쪄버렸답니다. 체중계에 올라갔더니 83kg가 나가더라고요. 임신 전보다 30kg가 더 찐 셈이었어요. 160cm 키에 83kg나 나가니 누가 봐도 비만인 여자였습니다. 살을 빼려고 시도를 해봤지만 식욕은 그치지 않고 더 늘어났고 딸아이를 24시간 돌보느라 운동할 틈이 하나도 없어서 뚱뚱한 몸매로 몇 달의 시간을 보냈답니다. 남편은 제가 100kg를 넘어도 사랑하겠다고 했지만 출산 후 변해버린 저를 보며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출산하고 석 달 지나면 다시 원래 몸매로 돌아오지 않나? 당신은 어째 살이 더 찌는 거야? 그야 모유 수유를 해야 해서 많이 먹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당신은 내가 뚱뚱이도 사랑하겠다고 했잖아.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니야. 당신 건강이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 살쪄도 예뻐. 말을 그렇게 했지만 그이는 절 피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늑대같이 달려들던 사람이 제가 신호를 보내도 모른 척하고 잠만 자더라고요. 또 밖에서 외식을 할 때면 멀찌감치 떨어져서 걷기도 했답니다. 제가 왜 그러냐고 짜증과 화를 냈더니 미안하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더니 몇 달의 시간이 지나자 아예 대놓고 막말을 시작했어요. 저 살 좀 봐. 진짜 징그럽다 징그러. 당신은 모유수유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꼬라지가 그 모양이야? 줄렁이는 뱃살 보고 느끼는 거 없어? 그 코끼리 같은 발목을 보고도 살 뺄 생각이 없는 거냐고. 이젠 아주 대놓고 뭐라고 하네. 나도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안 빠지는 걸 어떡하라고. 그리고 시간이 있어야 남들처럼 필라테스를 다니든 헬스장에서 PT를 끊든지 하지. 당신이 육아 도와주기라도 하면 시간 내서 나도 운동 한번 해볼게. 꼭 살 못 빼는 것들이 비싼 돈 내고 운동할 생각하지. 이 아줌마야, 집에서 틈틈이 운동해도 충분히 살 뺄 수 있거든. 당신 의지가 약해서 이 모양인 거라고. 그만해. 내가 알아서 뺄 테니까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남편은 집에서 제 출렁이는 살을 보면 입으로 째째 소리를 내며 무시하기도 했고, 가까이 앉기라도 하면 벌레라도 본 듯이 놀라며 피했답니다. 또 딸아이가 건강해서 살이 포동포동 찌니 안아주지도 않더라고요. 우리 딸 당신이랑 판박이네? 뚱띵이가 따로 없다. 뭐? 이 남자가 정말. 나한테 뭐라 하는 건 참겠는데 우리 딸한테 그따위로 말하는 건 나 못 참아. 당신 자식한테 그렇게 말하고 싶니? 참, 내 말이 틀렸냐? 모전여전이라더니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지 엄마랑 똑같이 닮아가냐? 내 자식인데 정이 안 가서 안아주기도 싫다. 그 말에 분노한 전 남편의 등짝을 세게 때렸어요. 그랬더니 코끼리한테 밟힌 것 같다며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며 조롱하더군요. 남편 말고도 제 육중한 몸을 조롱하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넌 어떻게 된 게 지난달에 봤을 때보다 살이 더 찐 것 같냐? 도대체 뭘 먹고 살길래 이렇게 돼지가 된 거냐고. 너나 네 딸년이나 똑같이 살쪄가는 걸 보니까 돼지 모녀가 따로 없다.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세요. 돼지 모녀라뇨. 안 그래도 어머님 아들이 막말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심한데 어머님까지 보태시는 거예요? 진짜 너무하세요. 손녀딸 거의 안아주시지도 않으시는 것도 서운한데 이젠 돼지라고 조롱까지 하세요? 아우 시끄러. 돼지 멱다는 소리처럼 질려버리네 아주. 알았어. 너랑 네 딸은 돼지 모녀 아니야. 그 말 취소할게. 됐지? 전 숨소리를 씩씩 내면서 시어머니를 쏘아보며 다시는 그런 막말을 하지 말라고 일러두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와서 제 속을 뒤집는다고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자극하는 막말을 즐기더군요. 하루는 샤워하고 속옷만 입고 나왔더니 제 뱃살을 움켜쥐며 흔들었답니다. 야, 이 정도면 삼겹살 5건은 되겠다. 오늘 삼겹살 땡겼는데 정육점 갈 필요 없이 이거 구워 먹으면 되겠다. 희가 안 나? 이젠 주둥아리로 모자라서 손장난질이냐? 손모가지 확 날려버리기 전에 이거 놔. 그래. 코끼리 발에 밟힐라. 내가 당신이랑 싸우면 100% 지니까 놔줄게. 아우, 뱃살이 아주 실하네. 이럴 때마다 등짝 스매싱을 날렸는데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계속 절 놀리고 자극하더라고요. 또 하루는 남편과 딸을 데리고 친정에 다녀오는 길에 저랑 나란히 걷기 싫었던 남편이 뒤에서 걸어왔어요. 그이는 제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입으로 쿵쿵 소리를 냈답니다. 쿵쿵, 코끼리 지나간다. 쿵쿵. 하지 마라. 너 길바닥에서 얻어 터지고 싶니? 이거 내 입에서 난 소리 아닌데? 당신이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지면에서 울리는 소리라고.
당신 집에 가서 보자. 죽통을 날려버릴 테니까. 알았어, 안 할게. 제발 죽통은 날리지 말지. 당신한테 맞으면 나 지구 밖으로 날아가 버릴지도 몰라. 그이의 혀 놀림에 분통한 전 집에 도착해서 실컷 욕과 매를 들었어요. 그리고 딸을 안고 베란다에서 바람을 쐬고 있는데 눈물이 소리 없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결혼 전엔 하늘의 별과 달을 다 따다 줄 것 같았던 남자가 이젠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답니다. 오랜 생각에 잠겼더니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 불어난 몸뚱이를 증오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 독한 마음을 먹고 살을 빼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의 육아 때문에 시간과 체력이 되지 않아서 쉬운 방법을 찾아봤더니 다이어트 약이라는 게 있더군요. 효과를 본 여자들이 꽤 많다는 비싼 약을 큰맘 먹고 사서 먹기 시작했는데 효과는 미미했어요. 겨우 1, 2kg 빠지는 게 전부였죠. 그래서 다른 루트를 알아보다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을 먹어보기로 했답니다. 일명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다이어트 약이었는데 아마 살 빼시려고 병원에 가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 이 약을 먹고 일주일 만에 10kg를 감량했답니다. 식욕이 거짓말처럼 사라져서 저절로 굶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 다이어트 약은 살을 빼는데 효과는 좋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했어요. 불면증과 건망증이 심해져서 하루를 맑은 정신으로 보낼 수 없었답니다. 딸에게 분유를 먹였는데 바로 잊어버리고 또다시 분유를 타서 먹이려다 딸을 울리기도 했고 기저귀 갈아주는 걸 잊어버려 딸의 변이 딱딱하게 굳을 때서야 생각이 떠오르기도 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부작용은 바로 거식증이었습니다. 하루에 겨우 한 끼를 아주 조금만 먹으려고 해도 구역질이 나고 삼켰던 음식마저 바로 토해버렸어요. 이런 부작용을 겪을 때 약 복용을 멈췄어야 했는데 살이 빠지는 걸 보고 욕심이 나서 멈추지 못했습니다. 살이 빠지는 과정이 힘들긴 했지만 묵직했던 뱃살과 코끼리 같던 발목이 얇아지며 예전의 몸으로 돌아오는 게 느껴졌죠. 그런데 약을 과하게 먹어서인지 부작용이 심했는지 거식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몸은 예전 몸매를 지나 뼈만 앙상하게 남았답니다. 그리고 몸에 있는 살만 빠진 게 아니라 머리카락까지 빠져서 두피가 다 보일 정도였어요. 이 모든 게 나비약을 먹은 지 3개월 만의 일이었죠. 뼈와 가죽만 남은 저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어요. 몸에 지방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서 노인처럼 모든 가죽이 축 처지고 10년은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주름이 생겨났답니다. 약을 끊고 지냈는데도 거식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아서 음식을 먹기만 하면 토하기를 반복했어요. 욕심이 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게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남편은 저의 빼빼 마른 모습을 보며 뚱뚱했을 때와 다른 표현이지만 막말을 심하게 했답니다. 걸름, my precious. 당신 해골 바가지에 머리도 빠지니까 진짜 골룸이랑 똑같아. 아휴, 3달 전에는 돼지 코끼리였다가 바로 골룸으로 넘어왔네. 어떻게 된 게 당신은 중간이 없냐? 약 부작용이 이렇게 심할 줄 몰랐으니까 그렇지. 당신은 내가 안쓰럽지도 않아? 골룸이라고 놀리니까 재밌어? 왜 정색을 하고 그래?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그런데 당신 진짜 골룸이랑 똑같아. 야 그러지? 나 잡아봐라. 그이는 선을 넘다 못해 미쳐 날뛰었습니다. 아내가 거식증에 걸려 힘들어하고 있는데 웃음거리로만 생각하는 악랄한 인간이었죠. 연애할 때와 신혼 초에 남편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이 남편의 탈을 쓴 게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역시 저희 집에 올 때마다 막말을 실컷 떠들었답니다. 아유 깜짝이야. 골룸 됐다고 하더니 진짜 그러네. 전보다 더 빼빼 말라가지고 볼품이 아주 그냥 하나도 없어. 게다가 머리 빠진 것 좀 봐. 아유 추하다 추해.
다이어트 약 부작용 때문에 일시적으로 머리카락이 빠진 거라고요. 곧 새로 자랄 거예요. 그리고 말씀 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절 우습게 여기니까 어머님 아들이 똑같이 우습게 보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존중 좀 해주세요. 아이고, 존중해달라고? 네가 아들만 낳았어 봐. 돼지 꿀꿀이어도 널 업고 다니지. 꼴랑 개집년 하나 낳아놓고서 지가 관리 못해 돼지 됐다 골룸 됐다 변신한 거잖아. 나랑 내 아들은 네가 자극받으라고 하는 소리니까 달게 듣고 좀. 네가 멀쩡하게 돌아오면 놀리겠니? 아, 됐다. 반찬 가지고 왔으니까 냉장고에 좀 넣어. 입씨름하기 지쳐서 시어머니가 내민 반찬통을 하나하나 꺼내봤더니 제가 못 먹는 간장게장과 알레르기가 있는 땅콩가루를 반찬마다 골고루 뿌려놨더라고요. 어머님, 간장게장은 그렇다 쳐도 도라지 무침하고 김치에 제가 못 먹는 땅콩은 왜 뿌리셨어요? 그거야 내 아들이 좋아하니까 뿌렸지. 그리고 어차피 거식증 때문에 잘 먹지도 못한다면서. 이젠 조금씩 먹을 수 있어요. 도라지 무침은 특히 먹고 싶었던 건데. 그렇게 먹고 싶으면 네가 직접 담가 먹어라. 이건 다 내 아들 먹이고. 알겠냐?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아들 잘 챙겨 먹일게요. 네 꼴을 보니까 당장 둘째는 가지지도 못하겠다. 에휴, 지금 네 몰골을 보니까 손자를 낳아도 너 닮은 애가 나올까봐 걱정이야, 걱정. 그냥 둘째 낳지 말아라. 이게 기분 나쁜 말이긴 했지만 허구한 날 전화해서 아들 낳으라고 보채던 걸 생각하니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씩 남편만 먹을 수 있는 반찬을 챙겨 오셨고 조롱과 희롱이 섞인 잔소리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거식증이 거의 나아가며 입맛이 돌기 시작해서 하루에 2끼를 먹게 되며 빠졌던 머리카락이 나오기 시작했고 빼빼 마른 몸에 아주 조금씩 살도 붙었답니다. 그런 변화가 있음에도 남편은 똑같이 골룸이라고 놀려댔고 다른 여자와 비교질까지 하며 제 속을 썩였어요. 어제 우리 회사 들어온 신입 기집애가 있는데 말이야. 아주 그냥 쭉쭉 빵빵이야. 가슴이 못해도 D컵은 될 거고 궁둥이도 가슴만큼 크더라니까. 얼굴은 탤런트 저리 가라야. 아우, 진짜 내가 총각이면 바로 작업 들어가는 건데. 에휴, 내가 어쩌다 이런 골룸이랑 결혼을 해서 발목을 잡혔을까. 내 인생도 참 불쌍하다. 이보세요. 나니까 당신이랑 결혼한 거야. 그런 쭉박녀가 당신 같은 남자가 들이대면 받아줄 것 같아? 내가 전부터 말해주고 싶었는데 당신 엄청 노안이야. 나이보다 훨씬 많아 보인다고. 그리고 말할 때마다 입에서 똥냄새 나. 뭐? 내가 노안에 입냄새가 난다고? 내가 너 놀리니까 똑같이 나한테 시비 거는 거야? 야, 암만 그래도 골룸인 너보다 내가 아까운 건 기정사실이잖아. 안 그래? 골룸, 마이 프레셔스. 이놈의 남편이 또 혓바닥 놀리고 있네. 오랜만에 등짝 스매싱 좀 해볼까? 아, 알았어. 그만할 테니까 가서 밥이나 좀 차려. 그래도 당신이 잘하는 게 하나 있잖아. 밥상 차리는 거. 요즘 여자들은 남편 굶기기 일수라는데 너는 밥 하나는 잘 차려주잖냐. 골룸아, 밥 내오거라. 그의 독이 든 말을 듣고 나니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뒤돌아 있는 남편의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다시 말해봐. 내가 니놈 머리털을 다 뽑아버려서 진짜 골룸으로 만들어버릴 테니까. 아파. 여보 잘못했어. 다신 안 놀릴게. 나 머리 빠진 거 알잖아. 그만 뜯고 좀 놔줘. 너 다음에 또 주둥아리 놀리면 진짜 강냉이를 털 줄 알아라. 알았어. 하여튼 성질머리 고약하다니까. 독하게 약 먹고 살 빼더니 성격이 배로 나빠졌어. 그만하고 밥 처먹지. 저와 남편은 그렇게 평범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마음 같아선 이런 남자랑 더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해서 헤어질 생각을 해보기도 했지만 딸아이를 아빠 없는 애로 키우는 것보단 참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제 속만 태우며 지냈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중 어느 날 자고 있는 새벽 시간에 그이의 핸드폰이
깨톡 소리를 연속으로 내며 잠을 깨웠어요. 남편은 한번 잠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여서 조금의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이 시간에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해서 핸드폰의 패턴을 쉽게 풀고 열어봤더니 바람난 여자에게서 메시지가 수두룩하게 와 있더라고요. 메시지를 위로 올려보니 둘이 만남의 장소를 아예 모텔방으로 잡아뒀더군요. 그런데 더 웃기고 기가 막힌 건 상간녀가 다름 아닌 제 친구였습니다. 남편과 절 소개팅 시켜줬던 경이더라고요. 두 사람은 제가 출산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사귀게 된 것 같았습니다. 외모가 변하니 남편은 제 친구와 바람을 피운 거죠. 안 그래도 남편 때문에 속이 골마가고 있었는데 바람난 사실을 알게 되니 속이 터져버릴 것 같더라고요. 옆에서 코 골고 있는 그 일을 깨워 송장으로 만들어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럴 가치도 없다고 여겨져서 방에서 나와 딸아이에게 옷을 입히고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전 이혼을 결심하고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부모님은 새벽에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않으시고 저와 딸아이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날은 잠이 오지 않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어떻게 복수를 해줄지 고민을 거듭했네요. 아침이 밝아오자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이는 저와 딸이 사라지는 것이 걱정돼서 전화하는 게 아니었어요. 당신, 나 아침 안 주고 어딜 간 거야? 빨리 와서 밥 차려. 옌뱅하고 자빠졌네. 네가 차려 먹어. 별 그지 같은 새끼가. 당신 왜 그래? 욕을 해도 아침은 줬잖아. 너 경이랑 바람났더라? 그것도 내가 출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사귀기 시작했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아니, 내가 바람나서 집 나간 거야? 딸내미 데리고? 그럼 너 같은 놈이랑 내가 계속 한 집에서 살아야겠니? 이 더럽고 냄새나는 짐승아? 욕을 한 바가지 했더니 그이는 낄낄거리며 웃더군요. 그럼 일이 쉽게 돌아가겠네. 난 당신이 이혼 안 해줄까봐 걱정이었는데 잘 됐다. 당신 나한테 정 떨어져서 이혼하고 싶지? 그럼 우리 오늘 만나서 이혼 서류 작성할까? 뭐? 지금 내가 집 나간 게 반갑다는 거야? 넌 네 딸이 없어졌는데 걱정도 안 되니? 당신이 잘 데려갔겠지 뭐. 그리고 솔직히 딸내미 우는 소리 안 나니까 너무 좋다. 앞으로 거기서 쭉 살면 서로에게 좋겠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 더 심한 쓰레기였구나. 안 되겠다. 이혼할 생각으로 집 나왔는데 내가 쉽게 도장 찍어주면 안 될 것 같아. 불륜 딱지 붙이고 마음대로 살아봐. 왜 그래? 내가 위자료 넉넉하게 챙겨줄 테니까 도장 찍자. 양육비도 챙겨줄게. 아니, 이렇게 쉽게 해주면 너만 좋을 것 같아. 다시 생각해야겠어. 여보, 끊었어? 야, 골놈! 전 전화를 끊어버리고 이혼 말고 다른 복수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곧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부모님께 손을 벌렸어요. 아빠, 엄마는 제가 달라는 돈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건네주셨습니다. 전 그 돈을 가지고 병원을 찾아갔어요. 어디를 고치러 오셨죠? 얼굴 다요. 그리고 가슴도요. 엉덩이도 해주세요. 제가 선택한 건 바로 성형이었고 복수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의사와 상담을 했는데 수술을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 5개월 정도의 기간을 잡고 하나씩 고쳐주겠다고 하더군요. 처음에 코를 시작으로 양악을 해서 턱을 갸름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달 동안 누워서 빨대에 꽂힌 물과 음료수만 먹고 살았죠. 그리고 한 달 뒤엔 가슴을 꽉 찬 D컵으로 확대 수술을 하고 또 누워 지내다 마지막엔 엉덩이까지 수술했답니다. 예뻐지려고 수술을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며 침대에서 내내 누워 회복만 했어요. 그렇게 집 나온 지 7개월째가 되자 수술한 부위가 완벽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거울 앞에 섰더니 엄청난 미녀가 보이더라고요. 행복한 눈물을 흘리긴 했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운동으로 몸을 더 가꾸기로 했어요. 음식을 잘 먹어가면서 필라테스와 헬스장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동안 딸아이는 친정엄마가 봐주셔서
저만을 위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부모님은 제가 왜 이런 변화를 만들었는지 궁금해하시지 않고 예뻐진 걸 축하해주며 딸아이 걱정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라고 격려해 주셨답니다. 한편 남편은 제가 집을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상간녀인 경희를 집으로 불러 동거를 시작했어요. 경희가 자랑스럽다는 듯 인증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줘서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미 오만정이 떨어진 상태라 그런지 별로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살던 집에서 나온 지 정확히 1년이 지나자 저의 모습은 누가 봐도 아름답고 예쁘게 변해 있었어요. 운동을 하고 레깅스를 입은 채 친정으로 돌아가는 길이면 항상 남자들이 번호를 달라고 들러붙기도 했답니다. 이런 대우를 받다 보니 세상이 달리 보이기도 했고 신기하기도 했어요. 처녀 때도 만족하는 외모였긴 했지만 이런 특급 대우를 받은 적은 없었으니까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난 전 남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일부러 그이와 상간녀가 일하러 나간 시간에 몰래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두 잡년놈이 안방에서 그 짓을 하고 치우지도 않았는지 지난밤의 흔적들이 그대로 있더군요. 또 거실에 걸린 저와의 결혼사진은 사라지고 경희와 남편이 새로 찍은 웨딩사진이 걸려 있었답니다. 그걸 보니 피식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곧 사진 속의 미소가 피눈물로 바뀔 걸 생각하니 벌써부터 재밌어졌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현관문이 열리며 두 연놈이 같이 들어오더군요. 현관문이 닫히자 두 연놈은 격하게 입술을 부딪혔습니다. 전 한숨을 길게 쉬며 목을 풀었습니다. 아, 사람이 와 있는 것도 모르고 뭐하는 짓들이람. 이윽고 불륜 커플은 저를 보더니 화들짝 놀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가씨 누구세요? 여기 우리 집인데 어떻게 들어왔어요? 뭐야 오빠, 벌써 다른 년이랑 바람난 거야? 아니야, 나도 저 아가씨 처음 봐. 졸라 쭉쭉 빵빵한 게 딱 오빠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네. 솔직히 말해, 어? 글쎄 아니라니까? 이봐요 아가씨, 누구냐고 물었잖아요. 전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당신 나 1년 동안 못 봤다고 벌써 까먹은 거야? 나야 나, 당신 마누라 신영이. 뭐야, 목소리 들으니까 진짜 맞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이야? 당신 얼굴이 졸라 이뻐졌다. 또 몸매도 대박. 서양 여자 뺨치겠는데? 네가 신영이라고? 전신성형으로 딴 사람이 돼서 왔네? 야, 너 웃긴다 진짜. 나한테 네 남편 뺏겨서 분했니? 그래서 다시 내 남자 가져가려고 페이스 오프한 거야? 그런데 어쩌냐? 이 남자한테 여자는 오직 나 하나뿐이라고. 네가 아무리 성형을 해서 쭉방녀가 되었어도 오빠는 나밖에 없어. 그치 오빠? 그러자 남편은 저와 상간녀를 여러 번 번갈아 보더군요. 그러더니 상간녀의 손을 뿌리치고 저에게 걸어왔습니다. 당신 진짜 성공했다. 너무 이뻐. 와, 이런 미녀가 내 마누라라니. 오호호호. 내가 아직 당신 마누라 맞아? 저기 있는 경희가 새 마누라 아니고? 쟤는 그냥 스쳐가는 바람이지. 난 당신이 돌아오기만 학수고대하고 있었어. 우리 딸이랑 셋이 함께 사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어머, 그게 정말이야? 오빠, 그럼 쟤는 어떡해? 쟤 경희 눈 봐봐. 오빠 죽일 듯한 눈빛인데? 전 다리를 꼬며 남편에게 각선미를 보여주었더니 바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쟤랑은 바로 정리할게. 걱정 마. 여보, 잠깐만 기다려. 이에 전 귓속말로 말해주었습니다. 오빠,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 오빠를 빼앗아간 전현을 그냥 보내주기 싫으니까 이별 통보 제대로 하고 뺨따기까지 날려서 보내. 이별 통보는 당연히 하겠는데 싸대기까지 날리라고? 알았어, 해볼게. 남편이 다시 상간녀에게 다가가자 두 연놈의 말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내용은 저 때문에 헤어지니 많이 하는 대화였는데 저에게 반해버린 남편은 상간녀를 바로 잊은 모양이었어요. 외모가 달라진 저한테 눈이 획 돌아간 남편은 제가 하라는 대로 상간녀의 뺨싸다구를 세게 날리더라고요.
얘니 왜 이렇게 질척대? 나 가정 있는 남자인 거 몰랐어? 유부남과 사귀면 이렇게 될 거 예상 못했냐? 이 등신 머저리야? 이제부터 난 내 마누라하고 내 딸하고 행복하게 살 거니까 넌 이 집에서 꺼져. 오빠, 지금 나 친 거야? 내가 감기 몸살 걸렸을 때 대신 아프고 싶다고 오열하던 그런 오빠 맞아? 인연이 또 쓸데없는 소리 짓거리네. 야, 남자가 여자랑 침대에 올라가고 싶으면 무슨 말을 못하겠냐. 아, 당연히 그거 다 뻥이고 연기지. 이 나쁜 자식 가만두지 않겠어. 상간녀가 남편의 머리채를 잡자 남편 역시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웃기던지 시원하고 호탕하게 웃어버렸답니다. 꼴 좋네 김경희. 남의 남자 빼앗아서 노련한 결과가 머리채 잡고 싸우는 거라니 진짜 안심하다. 오빠, 그년보다 먼저 머리채 놓으면 나 오빠랑 다시 안 합쳐? 알겠어. 내가 끝까지 싸워서 이겨줄게. 두 불륜은 실컷 머리털을 뽑아내더니 나중엔 지쳐서 주저앉아서 싸우더군요. 이윽고 상간녀인 경희가 먼저 남편의 머리채를 놓아주며 울음을 터뜨렸고 그이는 승리했다며 저에게 V를 그려줬습니다. 경희는 실컷 울다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고 남편은 거친 숨소리를 내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잘했지? 그럼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 맞지? 우리 딸도 데려오고 말이야. 바로는 안 되겠어. 날 두고 바람 피운 남편을 너무 쉽게 용서해주면 안 될 것 같아. 그 벌은 내가 살면서 갚도록 할게. 내가 매일 당신 앞에 무릎 꿇고 빌겠다고. 그런 감성적인 건 하지 마. 난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보상? 그렇지. 그래, 그럼 원하는 거 한번 말해봐. 일단 이 아파트를 내 명의로 해줘. 그리고 당신이 들고 있는 적금 만기가 다가오고 있잖아. 그것도 나한테 줘. 뭐? 아파트에 적금까지 다 달라고? 그거 다 주면 나 완전 거진데. 나랑 같이 사는 조건인데 싫어? 어차피 우리가 계속 같이 살 건데 명의가 중요한가? 그렇겠구나. 그럼 뭐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달라는 거 다 줄게. 여보, 그나저나 우리 아주 오랜만에 만났는데 저기 침대로 갈까? 전 거울을 보고 연습했던 눈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으유, 이 늑대. 옛날에 그 늑대가 돌아왔구나? 그럼 한번 지져봐. 알았어. 아우, 나는 늑대다. 난 신영의 한 마리 늑대다. 아우. 이 귀여운 녀석. 그런데 오늘은 안 돼. 다음에 나한테 다 보상하고 나면 그때 하자. 일단 먼저 침대로 가자. 제발 자기야. 나 벌써 후끈 달아올랐다고. 와, 기다려. 내가 1년 동안 오늘 같은 날을 기다렸는데 당신은 그깟 며칠을 못 기다리는 거야? 나랑 빨리 합치고 싶으면 빨리 부동산부터 가봐. 제가 몸을 숙여서 가슴골을 보여줬더니 남편 얼굴이 붉어지며 난리가 나더군요. 알았어. 그럼 내가 당장 가서 진명이 바꿀게. 적금도 다음 주 만기니까 받으면 당신한테 바로 입금해줄게. 그래, 그럼. 우리 그럼 일주일 뒤에 만나자. 나도 친정 가서 짐도 싸고 정리할 거 해야 하니까 다음 주에 만나자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알게 되면 제 복수에 코가 빠질까봐 저희 합치는 얘기는 당분간 비밀로 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알겠어. 엄마한테 나중에 말해도 상관없지. 그리고 나도 집에 있는 경이 물건들 딱 갖다 버리고 새 출발할 준비를 해둘게. 도배랑 장판도 싹 새로 해야겠다. 고마워. 그럼 난 이만 가볼게. 여보, 가기 전에 뽀뽀라도 한번 해주면 안 될까? 참고 기다려. 일주일 뒤에 실컷 하게 될 텐데 그것도 못 기다려? 나 갈 테니까 정리하는 대로 연락해. 그렇게 남편 집에서 상간녀를 내쫓고 남편의 혼을 쏙 빼놓고 나왔답니다. 예상한 대로 남편은 일주일 만에 만기가 된 적금을 받아서 저에게 입금을 했고 아파트 명의를 제 이름으로 해주었습니다. 또 집을 3단장 했다며 사진을 찍어 보냈더라고요. 전 정리하는데 며칠 더 걸릴 것 같다며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전했어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부동산에 찾아가 아파트를 내놓았고, 남편이 일하러 간 사이에 집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집 구경을 시켜주었는데, 새로 단장한 집을 마음에 들어해서 처음으로 구경 온 사람에게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퀵으로 보냈어요. 또 집이 팔렸으니 빨리 이사가라는 쪽지까지 넣어주었죠. 이를 받은 남편은 저에게 다급히 전화를 해서는 왜 이러는 거냐고 묻더군요.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나 엿먹이려고 이런 거야? 응, 당연하지. 그럼 내가 진짜 너랑 다시 살 줄 알았니? 내가 미쳤다고 너 같은 악마 새끼랑 재결합을 하겠냐? 거기 도장 찍고 법원에서 보든지 소송으로 가든지 알아서 해. 여보, 이러지 마. 나 진심으로 당신을 다시 사랑하기 시작했어. 내가 아니라 내 쭉쭉 빵빵해진 몸매를 사랑하는 거겠지. 그리고 예뻐진 얼굴은 덤이고 껍데기만 좋아하더니 꼴 좋다. 당신이 나한테 준 상처에 비교하면 내가 가져간 게 그리 많진 않을 거야. 남편은 제가 복수를 했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다시 합쳐달라 애원을 했어요. 몇 번 들어주다가 끊어버렸더니 그제야 현실을 자각했는지 저에게 흥정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당신 덕분에 집에서 나와서 엄마 집으로 들어갔어. 또 돈도 하나 남지 않은 알거지가 됐다고. 아니, 이건 해도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혼할 거면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돌려줬으면 좋겠어. 싫은데? 돈 돌려받고 싶으면 소송으로 가면 되잖아. 여기저기 소문나면 당신 회사 다니긴 좀 그렇긴 하겠지만 말이야. 나 지금 노트북 앞에 있는데 당신 회사 게시판에 불륜짓거리 사진하고 내용을 올릴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뭐? 안 돼! 나 내년에 승진심사 있어서 그건 안 된다고. 그럼 협의 이혼하든지. 그건 이제부터 당신 마음대로 해. 내 변호사가 연락할 테니까 알아서 잘 얘기해봐.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리고 기다렸더니 제 변호사가 남편이 협의 이혼을 하겠다며 아파트와 적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남편 호적 등본에서 제 이름이 빠지자마자 전 남편 회사 게시판에 올리려고 했던 불륜짓거리를 바로 업로드했습니다. 제 복수는 사실 두 연놈이 패가 망신하고 길바닥에 나앉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경인의 회사 게시판에도 같은 사진과 내용을 올려서 회사에서 쫓겨나게 만들었습니다. 또 동창들에게 모두 알려 경희에게 절대 도움을 주지 말라고 했죠. 경희는 회사에서 잘린 뒤 시골로 내려가서 조용히 쥐죽은 듯 살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은 전 재산을 저에게 빼앗기고 회사에서 잘려서 시어머니 집에 얹혀 살며 배달 일을 시작했다네요. 시어머니는 제가 복수한 사실을 알고 난리가 났지만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신세한탄만 하며 속만 타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만하면 제 복수에 막을 내려도 되겠구나 싶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답니다. 전 남편이 배달을 하다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다는 시어머니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제가 뚱뚱할 때 모진 말을 들었을 때와 약 부작용으로 말라가던 시기에 골룸이라고 조롱했을 때, 그리고 제가 집을 나가고 상간녀와 살림을 차린 걸 알았을 때 남편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상상을 간혹 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현실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 때문에 이런 사달이 난 것 같아 잠시 죄책감을 가졌어요. 하지만 전 남편의 명복을 빌어주고 싶지 않아서 장례식장에 가지 않고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욕하실 수 있겠지만 전 남편이 죽은 지 일주일 만에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죄책감은 아주 잠시 들었고 그 인간 같지 않은 놈 때문에 제 인생을 멈추고 싶지 않아서 새 출발을 결심했죠.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는 총각이다가 나이도 7살이나 어리답니다. 증권회사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인재이기도 하고요. 결혼은 모르겠지만 예쁘게 사랑하는 중이네요. 한편 전 남편에게 빼앗은 재산은 친정 부모님께 노후자금하시라고 일부를 드리고 나머지 돈은 딸아이의 미래를 위해 저축해두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뚱뚱했던 삶과 다이어트 부작용 실패로 살았던 삶,
그리고 전신 성형으로 변신하고 복수한 이야기까지 탈탈 털어서 들려드렸네요. 불쌍하고 가엾기도 하지만 속 시원한 복수전 재밌으셨죠? 저에게 잘 살라고 한마디씩 말씀을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할 것 같네요. 그럼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은 진짜 핵폭탄급 사이다네요. 사연자님의 행복한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전 또 다음 사연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